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쌤이 10월 학력평가 지금부터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을 안 듣고 오셨으면 듣고 오세요. 제가 중요한 얘기 많이 했으니까. 네, 저는 곧바로 시간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제가 총평에서 얘기한 것처럼 꽤 까다로운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문제풀이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계속해서 수능에서 1번 문제가 다양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비교적 1번 문제는 이제 쉬운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자, 스토아 사상이 출제가 됐네요. 그림은 고대 서양 사상가가 쓴 책의 일부입니다.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메디테이션인 것 같은데요. 오늘도 나는 잘못 행동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해놓고요. 뒤에 보면요. 행동은 선악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 자,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할게요. 수능 시험장에 가시면 문제를 풀 때 이 앞부분에 주목하시면 안 돼요. 보통 수능 시험, 모의고사도 그렇지만 뒷부분에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선악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됐다 하면 학생들이 소크라테스 이렇게 풀까 봐. 예. 이제 그런 거 무지라는 건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뒤에 꾸민 말이 나오죠. 보세요. 신성하면 여기에서 신은 누굴까요? 자연. 그죠? 자연의 원리. 자연이 흘러가는 그 근본적인 이론, 로거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것들에 의해서 본성상 나의 형제이다. 신성과 같다라는 거죠. 뒤에 또 중요한 거 나오네요. 뭐예요? 서로 간의 반목은 자연의 섭리에 어긋난다. 자연의 섭리를 따르라는 거죠. 반목한다라는 건 따르지 않는 거예요. 거스르는 거. 그런 거 선택지에 나오면 안 되겠죠?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자연의 섭리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스토아학파.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자, 1번. 부동심에서 벗어나 안 돼요. 부동심이 아파테이아입니다. 그래서 평온하게 살기 위해서 이성을 발휘하는 건 좋은데요. 부동심에서 벗어나면 안 되죠. 부동심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욕망에 들끓게 되는 거예요. 유일신의 계율 안 됩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유일신이 아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연 자체가 신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성한 법칙 할 때 신을요. 저기 오 마이 갓 할 때 갓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신은 뭐였죠? 그렇죠. 자연의 섭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범신론이라고 하죠. 유신론, 유일신, 초월신이 아닙니다. 계율하면은 역시 중세 때의 유일신앙. 3번 자연의 필연적 법칙을 인식하고 스스로 욕구를 조절하는 거. 이게 핵심이죠.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죠. 4번 모든 정념에 순응하여 무지를 자각하고 진리를 탐구한다. 무지를 자각하고 진리를 탐구한다도 좀 그렇지만 앞에 있죠. 모든 정념에 순응하여 라고 하면 모든 정념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 스토아학파는요. 자연적 정념이라는 건 나쁘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정념에 순응한다라는 건 파토스, 여기서 정념은 파토스를 얘기하거든요. 이게 뭐예요? 감정을 정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념에 놀아난다라는 거예요. 순응한다라는 건. 정념에 순응하는 게 아니죠. 자연의 법칙에 순응한다라는 건 이성적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틀렸어요. 5번 공동체에 대한 의무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주고 개인의 의무, 개인의 행복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는데 공동체에 대한 의무가 스토아 사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동체에 참여하여라.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건 은둔자적 철학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더 가든, 에피쿠로스는 될지 모르겠지만 공동체에 대한 참여, 의무를 강조하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제가 1번을 풀어드리는데 꽤 빨리 풀었다라고 하는데도 할 말이 많아서 한 4분 정도가 걸렸어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안배를 하려고 시간을 측정을 해봤더니 이러네요. 제가 작년에 10월 해설을 했더니요. 학생이 이런 글을 남깁니다. 선생님, 뭐 이렇게 빨리빨리 가요? 저 이거 해설 자세히 듣고 싶어서 봤는데 왜 이렇게 간단하게 해요? 다 아시죠? 하면서 막 지우고 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더니 그 아래 댓글이 너무 제한된 시간에 하시는 송쌤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10월 정도면은 저 정도 선생님이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난리가 났어. 막.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는 이 정도 속도로 갈 거예요. 만약에 지금 선생님 저 그거 자세하게 듣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생각보다 자세하게 안 하셨어요 라고 글을 다시면 제가 거기에다가 답변을 달아드릴게요. 궁금한 거를 물어보셔요. 근데요.
해설 강의가 총 시간이 80분 남짓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요 이거 가지고 1시간 동안 강의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 제한상 빨리빨리 대신에 중요한 문제는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어디를 복습해야 된다까지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남은 시간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들 위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합시다. 2번입니다. 동양사상이 나왔는데요. 2번도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을 나서서 사람을 대할 때는 귀한 손님을 대하듯 하라. 공자님의 말씀이에요. 공자님은요. 인한 사람은, 인자한 사람은, 어진 사람은 사람 대접부터 잘하는 사람이래. 항상 손님을 대접 잘해야 돼. 근데 뒤를 보세요. 큰 제사를 모시듯 해야 되고요. 자기가 원하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아야 되고요. 유인자, 능호인, 능오인이니라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기소불욕 물시언이라고 하죠. 뭡니까? 네가 하기 싫은 일은 남한테도 시키지 마. 이런 말도 있습니다. 추기급인, 기소불욕 물시어인 이런 말. 저기 어디 휴게소 화장실 같은 데도 많이 걸려있는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뒤를 보세요. 인을 실천하면 나왔어요. 공자예요. 자, 문을 나서 않아도 세상 일을 알고 창으로 내다보지 않아도 자연의 질서를 알 수 있다. 계속 이거 비꼬입니다. 역발상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철학은 바로 노자의 철학인데요. 우리가 노자의 철학을 한자 하나로 이렇게 씁니다. 이거 반한다. 기존에 있던 사고를 역발상 깬다라는 거예요. 반한다. 이거는 반한다라는 건 거부한다, 반대한다, 반자잖아요. 근데 살짝쿵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면 뭐가 되냐면 돌이킬 반자거든요. 그러면 돌이킨다라는 건 뭐냐면 자연으로 돌아가라, 자연스럽게. 그래서 반반의 철학이에요. 자, 보세요. 자, 자연의 질서가 천도라고 표현합니다. 천도로 돌아가야 된대요. 밖으로 나갈수록 참된 삶은 적어진대요. 돌아가라잖아요. 반대한대요. 누구를 반대할까? 갑을 반대해요. 그래서 뒤를 보세요. 성인은 돌아다니지 않고도 알고 보지 않아도 알며 예수님이 떠오르기도 하는 행하지 않아도 이룬다. 이 말들이 뭐예요? 반반이에요. 역발상이에요. 그러니 당신처럼 인을 강조할 게 아니라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천도로 돌아가는 것이다. 누굽니까? 노자입니다. 나올 법한 게 나왔죠? 공자와 노자의 철학. 둘을 비교하는 문제 반드시 나올 겁니다. 자, 1번. 갑은 최상의 덕은 사람을 차별 없는 안 돼요. 겸에는 누구죠? 묵자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왜 이거는 좋은 문장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까 제가 살짝 콩 얘기해 드렸죠. 뭐예요? 유인자, 능호인, 능오인이니라. 공자님은요. 진정한 인이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원수마저도 사랑해 이건 아니에요. 도덕적이지 않은 것마저도 안아줘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은 안 돼요. 기억나시죠? 2번 인의는 타고난 본성이 상실되다 나타난 것이다. 인의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인데 타고난 본성이 상실되다 나타난 것이다. 이건 오히려 갑이 아니라 을의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3번입니다. 겸허와 부쟁의 덕으로서 예악을 횡립한 겸허와 부쟁은 좋았어요. 기억하고 계시죠? 외우셨죠? 그래서 노자인데 노자가 예악을 확립하려고 했어요? 아닙니다. 예악은 비판받아 마땅한 인위의 대표적인 거죠. 4번입니다. 무위의 정치를 통해 이름을 바로 세워야 됩니까? 아니죠. 여기에서 이름이라는 것도 아주 인위적인 걸 수 있어요. 도의 차원에서 보면, 대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 명이라는 건 사람들이 만든 논리일 거거든요. 그래서 4번은 비판받습니다. 자, 5번 갑과 을은 이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 도를 따라야 된다. 좋습니다. 정답 5번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뭘 가지고 수능시험장에 가셔야 되느냐? 자, 갑과 을이요. 공자와 노자인데 도를 논한 거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만 도를 규정하는 게 다르죠. 자, 정리합시다. 공자는 도를 뭐라고 했어요? 도덕성. 누구의? 인간의. 그래서 인, 의, 예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노자에게 도는 뭐예요? 자연의 우주의 이법의 원리예요. 훨씬 큽니다. 그것의 인간의 도덕성이라고 작게 본 것을 노자는 비판했다. 그거를 비교해서 수능시험장에 갖고 가라. 자, 복습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1번에서는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 89페이지 꼭 찾아서 복습하시기 바라고요. 3번도 풀어드리면서 제가 수능 특강 페이지 언급할 거예요. 다시 한번 1번은 89페이지 수능 특강 꼭 복습하셔야 돼요. 이 수능 특강에 다 나온 거거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수능 특강이 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수능 특강을 복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3번. 3번은요, 어디를 복습하셔야 되냐면 제가 그냥 불러드릴게요. 수능 특강 150페이지, 수능 특강 160페이지. 주인공이 누구냐? 럭크. 존 럭크. 입법자들이 인민의 재산을 빼앗거나 인민하면은 데모스를 얘기하기 때문에 인민, 대중, 국민 이래도 됩니다. 시민 이래도 되고요. 입법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럭크 하면 떠올라야 되는 게 뭐죠? 자연 상태에서 비교적 사람들이 아주 자유를 누리고 평등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가 뭐가 발생돼요? 재산권 분쟁. 외웁시다. 재산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입법부 외웁시다. 그 입법부를 중심으로 국가가 성립해요. 입헌군주제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저항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사유재산의 분쟁 이런 것들을 해결해준 아주 리버럴리즘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주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어요. 누가 중요한 거야? 나가 중요한 거예요. 내 재산이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저항권 이렇게 나와요. 선생님 뭐 너무 빨라요. 아니 160페이지 다시 보세요. 그 다음에 150페이지랑 정치적 의무 나오는 거 아주 중요한 표예요. 그거 꼭 적어 놓으세요. 만약에 지금 안 보더라도 150페이지 160페이지 뭐야? 수능 특강. 자 1번 입법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최고의 권력은 인민에게 있다. 당연하죠. 변경하거나 그 다음에 폐지한다. 이게 뭐죠? 저항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2번 자연 상태는 적대적 악의와 폭력이 넘쳐나는 전쟁 상태다. 아니죠? 이거는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벨룸, 옴니움, 꼼트라, 옴네스 이럽니다. 이 누구니까? 홉스예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자연 상태를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로 봅니다. 로크는. 3번 인민의 동의로 성립된 입법부는 항구적 지위를 보장받습니까? 아니요. 재산권 분쟁을 제대로 해결을 못한다거나 사람들에게 마음에 안 들으면 저항권을 발동해서 뒤집어 엎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항구적 지위를 갖겠어요? 4번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연법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연법이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법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선 아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성을 갖고 있고 그런 자연법적인 지배에 벗어나 있는 게 아닌 상태인 건 거죠. 요거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입법부는 인민의 자의적으로 통치해도 되는 조직이다라고 하는데 자의적으로 통치해요? 아니죠. 이거는 개개인들이요. 동의를 맺어서 로크하면은 동의설 아닙니까? 그래서 암묵적인 동의도 있고요. 묵시적인 동의, 그 다음에 명시적 동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의적으로 통치한다는 건 입법부가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인민의 자유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4번, 5번도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래서 3번은 150페이지와 160페이지를 꼭 여러분들이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법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가 자연 상태가 아니다. 인간은 자연법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다. 자연 상태에서 요거까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입니다. 요거는 그 윤리 선생님들이 되는 임용고시에서도 항상 나오는 지문이거든요. 이게 되게 재밌잖아요. 적분할 때 적이에요. 근데 훌륭한 품성은 우리에게 해롭지만 우리의 존경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뭔 말이야? 라고 하는데 수능 특강에도 나오죠. 그래서 뒷부분을 보니까 인간의 품성이 도덕적 선 또는 악이라 불리는 느낌 중요합니다. 그 품성이 우리의 개별적인 이익과 이익 동그라미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고려될 뿐이다. 뒤를 보세요. 나는 즉시 달려가 도울 것이다. 왜냐하면 공감의 능력. 누굽니까? 휴. 자, 요것 또한 여러분들 우리 수능 특강에 자세히 나오고 있는 표현입니다. 1번. 이성과 감정은 모두 이타적 행위에 기여할 수 있다. 선생님, 이성은 아니지 않나요? 자, 이거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정답은 1번이에요.
요런 거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총평에서 5번 언급했나? 아니 5번이니까 4번은 언급 안 했구나. 근데 4번 중에서도 1번은 복습해 두셔요. 1번은. 자 보세요. 감정은 모두의 이타적 행위. 이타적 행위가 뭡니까? 도덕적인 행위예요. 기여할 수 있다에 대해서 이성과 감정은 이라고 할 때 선생님 이성은 아니지 않아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한 2년 전? 3년 전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거라고 강조해서 수능 특강 때부터 아주 개념 때부터 반복적으로 강조한 게 있습니다. 이성도 보조적 역할을 해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데 흉을 내놓고 이성은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다. 이거 틀려요? 그럼 이성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보조적 역할을 해요. 약간 저는 뭐에 비유하냐면 프로세스 안에서의 알고리즘 같은 역할? 대책을 수립한다든지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분석한다든지 이런 건 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상황 분석, 대책 수립 이런 것들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행동으로 유발시키는 플랫폼은 무엇이냐?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없이는 행동이 되지는 않아요. 대책만 수립하고 상황을 분석하고 그냥 끝나기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 이성보다는 이타적인 행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직접적인 동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성은 아무 역할도 안 하느냐? 하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거? 보조적 수단. 아까 얘기한 어떤 상황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거 1번 맞습니다. 2번. 이성은 감정을 다스리고 선을 행하는 직접적 동기이다 라고 하는데 이성이요? 아니요. 감정이요. 그래서 틀렸어요. 직접적 동기는 감정이에요. 3번. 품성적인 덕인 공감 능력은 후천적으로만 형성될 수 있다. 품성적인 덕하면 일단은 아리스토텔레스고요. 공감 능력이 후천적으로 형성된대요? 아니요. 데이비드 휴먼은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것 같아요. 누구나 태어날 때 공감의 능력이 있다라고 봤어요. 공감이 무능력한 사람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현악기가 울려가듯이 모든 사람은 어떤 것이 도덕적인지를 다 공감의 능력을 통해서 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후천적으로 형성된다. 틀렸고요. 자, 4번. 도덕적 선은 인간의 마음과는 독립하여 실제로 존재한다. 인간의 마음과 독립하여 존재한다라면 인간의 마음 속에 없고 밖에 있다라는 건데 그거 아니죠. 마음에 있는 거예요. 5번. 도덕적 선은 이성에 의해 판단되고 감정에 의해 실천된다. 이성에 의해 판단되지 않아요. 감정에 의해 실천되는 건 맞지만 판단된다라고 하면 아까 선생님 그 보조적 수단은 판단 아닌가요? 그거랑 다릅니다. 판단된다라고 하면은 행위의 직접적인 원인에 가까운 거고요. 그렇게 표현하진 않아요. 자, 정리합시다. 사람이요.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이렉트가 아니니까 간접적으로 이성이라는 게 역할을 하기는 해요. 사람이 이성이 없다라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성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모든 행위의 가장 중요한 직접적인 동기는 감정이라는 거죠. 골을 넣는 건 발로 차가지고 골대에 골을 넣는 건 감정이라는 거예요. 요것만 기억하고 수능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풉시다. 자, 5번 드디어 나왔습니다. 10번까지 전반부라고 보고 전반전 그 중에 이제 지금 딱 잘라가지고 중반이 딱 됐네요. 전반전의 중반 이제 축구 경기로 보면 전반전이 시작돼가지고 한 중반 정도 왔는데 5번 정도 툭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수능 시험장에서 요때쯤에 이제 술술술 풀리다가 허걱,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면 다음 문제도 허걱 막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심리 싸움을 합니다. 5번 중요합니다. 복습.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뭘 복습하셔야 되냐면 수능 특강 21페이지 경물 취지에 대한 주의와 왕수인을 열심히 복습하셔야 돼요. 자,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잘 보세요. 1번에서도 강조한 것처럼 수능 시험장에서 사람의 마음은 영명하여 모든 알물 지니며 지위 같은 거 주는 거예요. 마음 주고요. 그래서 그냥 요걸 보다가 왕수인이다 심증리네 하고 함정에 빠지라는 거예요. 자, 천하 사물 모두 이치를 가진다. 여기에 힌트가 나오잖아요.
사람의 마음에 대한 얘기를 성리학에서 안 합니까? 합니다. 언제 나와요? 심통성정 나오잖아요. 마음이란 바운드리 안에 당연히 뭐가 담겨요? 성과 정이 상태 변화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뒤에 힌트가 나오죠. 천하 사물은 모두 이치를 가진다. 저하고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제가 막 한자까지 써가면서 강조했어요. 네 글자로 뭐? 이, 일, 분, 수. 나눌 분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단절되어서 나뉘어서 모든 것에 이치가 녹아들어 있다. 그러면 바깥에도 이치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예요. 누구죠? 이거는 성리학이에요. 주희죠. 뒤를 보세요. 우리는 알고 있는 이치를 바탕으로 사물을 더욱 궁구해야 된다. 경물치지에 대한 누구의 입장? 탐구. 밖에 있는 걸 탐구해야 된다는 성리학의 입장. 자, 해설에는 주희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리학. 자, 을입니다. 사람 마음의 본체는 성이니 하고 준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 가라고. 그죠? 사람의 마음의 본체는 성이다. 마음이 중요한 건데 성이다라는 것도 인정하죠. 그런데 성은 곧 이치다라고 해서 마음이 이치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람의 마음의 본체는 성이야. 근데 성은 이치야. 그러니 마음이 이치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심증리예요. 뒤를 보세요. 이치는 마음을 벗어날 수 없어요. 이거 네 글자로 뭐 심외무리. 다른 말로 심외무물. 됐어요? 네. 누굽니까? 양명학. 그러면 우리는 이치와 마음을 나누는 패단을 없애야 돼요. 쪼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마음에만 있어요. 마음이 닿을 때만 이치가 생기는. 김춘수의 꽃을 기억합니다. 내가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예요. 그래서 양명학적 해석이라는 거죠. 성리학, 양명학. 그런데 이제 순서도를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돼요. A, B, C에다가 넣어봤는데 이 기억을 넣어보자고요. 도덕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 치지가 필요하다. 치지에 대해서는 자, 지입니다. 지를 첫 번째 도덕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 치지, 이 지라는 것을 밀고 나가는 거, 이를 치자잖아요. 그러니까 지를 계속해서 탐구하고 노력하는 거라는 표현이에요. 경물치지죠. 그 경물치지가 필요하다. 갑, 성리학 돼요? 됩니다. 을, 양명학 돼요? 됩니다. 둘 다 경물치지 강조하죠. 그런데 지를 뭘로 보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지를. 성리학은 바깥에 있는 이치. 이것만 기억하고 가요. 지를 뭐라고 해요? 양명학은 양지. 내 마음 안에 있는 양지. 기억나요? 그래서 열심히 선생님이 막 필기해 줬잖아요. 양지가 가 닿으면 치양지가 되는 거고 그때 이치가 생겨요. 이렇게 되죠. 근데 치지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건 A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니 당연히 맞는 문제. 좋은 문제죠. 자, 니은을 보세요. B에다 넣었어요. 도덕적 알면 반드시 도덕적 행함으로 이어지는가? 이거 네 글자로 뭐라 그래? 지행합일. 지행합일이라고 해버리면 이거에 대해서 B에다가 넣었는데 성리학은 yes라고 나오고 양명학은 아니오라고 나온대. 이게 틀렸잖아요. 요건 쉬웠죠? 근데 이제 3번 디귿을 보세요. B에다 넣었어요. 사람의 마음과 사물 모두에 이치가 존재하는가? 성리학만이니까 당연히 yes, 아니요 이렇게 나오죠. 요거 좋은 거 디귿 맞습니다. 리을. 자, 좋아요. 보세요. C에다가 넣었어요. 양명학으로 나오면 되네. 사람의 마음이 심증리, 도덕적 행함을 주재하는가? 당연하죠. C에다가 넣은 거니까요. 그래서 리을까지 정답으로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억, 디귿, 리을 이렇게 해서 정답은 네 5번이 정답이 되겠네. 요 문제 괜찮았죠? 복습을 여러분들이 꼭 해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가 제시문을 읽을 때 성리학과 양명학을 이런 식으로 트릭을 쓰기 때문에 뒷문장을 자세하게 봐라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좀 빠른 속도로 쉬운 문제들은 좀 빨리 가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6번입니다. 도의 관점에서 보면 대도라고 표현하고요. 만물에 귀천이 없다. 모든 것이 평등하다. 재물이 떠올라야 되고요. 가지런할 제자를 쓰잖아요. 그리고 만물, 제동 모두 다 같이 본다. 누구예요? 장자. 장자는 지읒이 많아. 재물, 만물, 제동, 장자 뭐 이런 거.
좌망, 심세 막 이렇게 지으시면 안 해요. 자, 1번 만물의 타고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당연하죠. 2번 자연의 이치에 따르기 위해 분별적 지혜 안 되죠. 자, 만물의 타고난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분별적 지혜를 갖지 않게 되겠죠. 분별한다라는 건 내 기준에서 차별하는 거잖아요. 선입견을 가지고. 자, 3번 오감을 통한 알은 참된 알미 아님을 깨달는다. 이거 중요한데 왜냐? 오감을 통한 알은 뭐냐면 감각기관 5개, 시각, 총각, 막 촉각 뭐 해가지고 촉각 뭐 5개의 오감을 통해 가지고 얻은 건데요.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이럴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보기엔 이럴 수 있다. 그래서 이 교과서와 수능 특강 교재에 뭐라고 나오냐면 상대적으로 인식해야 된다. 이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옳은 것 같아 라고 해버리면 절대적으로 봐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감을 통해 얻은 그 지식을 참된 알미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되니까 일단은 2번이 틀렸고 3번도 공부를 해둡시다. 오감을 통한 알은 참된 알미 아님을 깨달아야 된다. 수능 시험장에 갖고 갑시다. 4번 만물은 가치의 측면에서 평등함을 알아야 한다라고 해요. 만물은 가치의 측면에서 평등함, 만물, 제동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써드린 거. 자, 외물에 얽매이지 말고 정신적 자유, 그래서 참된 자유인, 진인, 그 다음에 뭐 지인, 신인, 천인 이런 표현 다 씁니다. 좋아요. 그래서 6번은 장자에 관련된 문제인데 팁을 하나 드리면 수능 특강 57페이지 도가의 상대주의적 세계관 꼭 확인해 보십시오. 수능 특강 57페이지 7번 갑과 을의 입장 옳은 거라고 나와 있는데 요것도 어렵지는 않은데요. 근데 되게 의미 있는 문제가 나왔어요. 사실 롤즈와 노직을 엮어서 문제를 많이 냈는데 이번에는 왈절을 엮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의미가 있다. 별표 하나. 자, 모든 사회적 가치들은 이것을 전부 또는 일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최소 수혜자를 포함한 최소 수혜자 얘기가 나왔네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최소 수혜자에 대한 우선적 배려, 차별을 일부러 동원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의로운 시스템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누굽니까? 롤스. 됐지요? 자, 을입니다. 모든 사회적 가치들은 각각의 고유한 분배,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벽이 있어야 돼요. 영역이 달라요. 그래서 복지의 문제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 다음에 경제는요, 자유교환을 통해서 돈이나 부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이 기준이 다른 거예요. 정치는 어때요? 투표나 민주주의적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기준이 영역들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누구죠? 왈저. 그러면 왈저가 얘기하는 것을 우린 뭐라고 합니까? 복합평등의 원칙. 자, 롤즈는 공정한 정의의 원칙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절차, 공정성 이런 것들이 나오죠. 1번 갑입니다. 불우한 여건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태어난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정의하다라고 하는데요. 완전히 위배됐잖아요. 최소 수혜자를 우리가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되는 원칙을 롤스가 꺼내고 있는데요. 자, 2번입니다. 정의의 원칙은 권리 배분이 아니라 이익 배분의 근거이다. 이것도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권리 배분이 맞아요. 왜냐? 여기에 권리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 짚어드릴게요. 우리 수능 특강 교재 162페이지 그걸 잘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권리라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게 사회적 기본권입니다. 사회적 기본권. 예를 들면 사회적 가치. 롤즈가 얘기하는 우리가 처음에 평등하게 누려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언집, 출결의 자유랄까, 재산까지 포함해서 이런 권이 붙잖아요. 재산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의 배분이 맞지. 이익의 배분이 아니라. 그래서 정의의 원칙의 포인트는 사회적 가치, 정치적 기본권 이런 것들이 누구한테나 모두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절차를 중시 여기고 공정을 강조한다.
페어한 룰 이런 것들이죠. 3번 을은 왈서였습니다. 복합 평등을 위해 분배 영역들 간 경계는 사라졌는데 경계가 왜 사라져요? 경계를 쳐놔야 돼요. 이거 되게 막 공부를 어설피하고 잘 모르는 학생들은 경계가 사라져 좋은 것 같아 이러는데 아니에요. 경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있어야 돼? 왜? 공부했던 거 기억해 보세요. 왜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한쪽을 점한 사람이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쪽을 다 점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정치적 파워를 가진 사람이 경제나 복지 이런 것까지 다 잠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역들 간의 벽을 쳐놔야 된다는 아주 중요하죠. 대한민국에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자, 4번 을. 한 영역의 가치가 다른 영역의 가치를 지면 정답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언론 권력이나 정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모든 면을 다 점하면 안 되는 건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아주 왈저가 잘 지적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 거죠. 자, 5번입니다. 갑과 을이요. 롤즈와 말저가 모두 복지를 위한 재분배 정책은 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보니까 아니죠. 완전 틀렸죠. 아주 중요한 재분배 정책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문장들 다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7번 복습 반드시 필요하고요. 수능 특강 교재 162페이지를 잘 참고해 주십시오. 자, 사람이 금수와 다른 것은 작은 차이인데 작은 차이일까? 저는 사람이 금수와 좀 큰 차이가 있죠. 그런데 어떨 때 보면은 별로 차이가 안 나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옛날 맹자가 뭐라고 그랬냐? 일반 백성은 이러한 차이를 버리지만 군자는 이러한 차이를 보존한다. 존심양성, 존야기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양호연지기 이런 것들이요. 존재케 하는 거예요. 보존한다라는 거죠. 뭘 보존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부끄러운 거? 그게요, 제일 이 윤리 사상가들이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맹자도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한 단어로 우리들에게 울림을 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살면 부끄럽지 않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렇게 살면은 너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아? 이거 하나 탁 던져주면 부끄러운 행동을 한 사람은 느끼거든. 그게 뭐죠? 성선설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 뭐 인의예지 같은 양심을 갖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맹자. 어디에 있대? 그러니까 양심이지 뭐. 자,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까닭은 분별이 있기 때문이래요. 금수는 암수는 있으나 남녀는 분별이 없대요. 선왕은 분별을 위해 선왕이 예를 제정해냈대요. 그래서 위에서 생겨났대. 화성키위, 성악설입니다. 순자죠. 그러면 순자와 갑맹자에 관한 문제인데요. 1번. 얘는 인간의 욕망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지금 문제를 보시면 갑은 yes, 을은 no 라고 해야 돼요. 근데 yes와 no에서 인간의 욕망을 조절해주는 역할이 얘다 라고 보는 건 순자가 yes, 순자는 아주 얘를 강조하고 그 욕망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욕망을 조절해준다라는 게 뭐죠? 화성기위. 그래서 틀렸어요. 2번, 인간의 본성을 교화를 거쳐야만 선해질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 교화까지는 좋아요. 외웁시다. 공자, 맹자, 순자 모두 교화를 아주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화의 방법이 다르죠. 선하게 만들어지는 걸 교화로 보는 사람은 순자만. 그러니까 틀렸죠. 순자가 예스라고 하겠죠. 3번, 인간은 육체적 욕구뿐만 아니라 선한 마음도 타고납니까? 맹자는 예스. 순자는 노. 그러니까 정답은 3번. 뭐 어렵지 않았죠. 정답은 오히려. 자, 4번과 5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의미를 찾고 있어요. 수능 시험장에서 만날 수도 있으니까. 인간은 도덕적 옳음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요거는요, 잘 보세요. 맹자가 예스라고 하겠죠. 그래서 인간은 도덕적 옳음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근데요, 잘 보면 도덕적 옳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이것을 선한 것의 본능적인 것이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맹자가 보기에는 인간의 도덕적 옳음을 알고 있는 능력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을은 부정을 합니까? 아니에요. 성정려위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역시 요것도 답이 될 수는 없다. 자, 5번. 군주는 인의의 도덕적 실현을 통치의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것은 누가? 둘 다예요. 군주는 인의의 도덕 실현을 통치의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표현은 도덕적인 나라. 그러면 뭐죠? 도덕적 이상국이죠. 그런 것이 뭡니까? 예를 들면 그 인이라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는다? 혹은 예라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이런 논리들을 통치의 목적으로 삼는다라는 거. 요거는 동일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맹자는 예스. 근데 4번처럼 순자가 이건 아닙니다 라고 할 거냐? 아니죠. 그래서 4번과 5번도 역시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되고 이 문제의 의미는 여기에 있어요. 그냥 순자와 맹자의 차이만 정리해놓고 끝나면 안 되고요. 이 문제가 요구하는 건 공맹순의 공통점을 알고 있니? 도덕적인 이상향, 그것으로 가는데 교화를 강조했다. 그런 것들의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 걸 강조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자, 8번 문제도 아주 좋은 문제였고요. 그래서 정답은 아까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9번과 10번에 와 있습니다. 정말 9번과 10번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데요. 꽤나 시간이 걸려서 투자를 하고 여러분들이 정리해 둬야 될 문제입니다. 요게 신유형의 문제예요. 근데 이 신유형이라는 게 복합적인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아름다움 자체는 아름다운 것의 원형이다. 원형, 이데아죠. 다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생겨나고 소멸해도 아름다움 자체는 어떤 변화도 겪지 않고 늘 그대로다. 이데아. 이데아를 강조하고 있는 거 누구? 플라톤. 자, 이렇게 써놔요. 그 다음에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자는 본성적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즐거움 하니까 쾌락주의자인가? 근데 뒤를 봤는데 그런 즐거움은 탁월성에 따르는 것이다. 탁월함은 습관이다. 이런 말로도 유명하고요. 행위에서 발견돼요. 근데 지성적인 탁월성, 품석의 탁월성. 탁월성을 한자로 바꾸면 뭐죠? 덕. 그러면 지성의 덕, 품성의 덕 이렇게 되죠.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죠. 누구야? 아리스토텔레스. 자, 아름다움과 탁월성은 우리에게 쾌락을 제공하는, 쾌락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돼요. 쾌락이 중요해요. 행복한 삶의 시작이다, 끝이래요. 쾌락주의자 누구? 에피쿠로스. 근데 문제는 이제 점입가경입니다. 얘네들이 서로가 서로를 비판할 수 있는 내용을 골라보래요. 그래서요, 이거는 다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봐야 되네요. 자, A에다 적용을 해봤더니 A는 누굽니까? 라고 봤더니 자, 을은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고 플라톤이고 에피쿠로스예요. 그러면 A로 가는 거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을 비판한 거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지용절 이런 것이 조화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불행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데, 자, 플라톤의 입장에서 볼 때 플라톤은 잘 기억합시다. 플라톤은 지, 용, 절 이것을 다 조화롭게 가진 사람, 지혜, 용기, 절제를 가진 사람을 정의롭다라고 하고 네 가지를 사주덕이라고 했어요. 자, 이게 1번과 2번까지 해결되는 내용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플라톤은 지, 용, 절정을 모두 사주덕이라고 해서 아주 강조했는데 지용절이 아주 조화롭게 갖고 있는 사람을 정의라고 했고, 자, 여기까지 되죠. 어렵지 않잖아요. 이 정의로운 것이 행복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게 스승 소크라테스랑 좀 다른 지점입니다. 소크라테스와 다르게 바로 정의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바로 지혜라고 했던 스승 소크라테스의 표현을 본인은 정의라는 말로 아주 강조해요. 정의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근데 정의가 뭐예요? 라고 했더니 각자의 역할을 잘해서 조화를 이루는 상태. 머리는 지혜, 가슴은 용기, 팔다리와 배는 절제를 잘하고 그것이 조화를 이루면 정의롭다. 그 누구예요? 필라서퍼 킹. 그죠? 철학자, 철인 왕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가 A잖아요. 플라톤에게 비판을 하는데 지혜, 용기, 절제의 조화를 이룬 사람은 불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행복합니다. 라는 표현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비판할 수 있어요? 더더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얘기를 꺼냈을까요? 아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성의 덕과 품성의 덕이라고 나눠서 중용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고 습관화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플라톤을 비판하겠죠. 이걸 가지고 만약에 비판하면 플라톤이 그거 내 건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러면 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요 문제 정말 까다롭습니다. 자, 2번도 봅시다. 그러면 B니까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를 비판하는 문장이네요. 철학자만이 성취할 수 있는 행복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라고 비판을 한다면 성립이 될 수가 없겠죠. 왜냐?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행복론은 일단은 현실적인 행복론이고요.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 지성의 덕과 품성의 덕을 갖췄을 때 에우다이모니아, 즉 행복으로 간다라는 논리예요. 또한 플라톤이 철학자만이 성취할 수 있는 행복이 최고의 행복이다 라고 강조하지도 않고 그것을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을 비판하기에는 적당하진 않죠. 오히려 B에다가 이런 내용이 오면은 더 좋겠죠. 플라톤은 이상주의자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행복론은 너무 현실적인 행복론이요. 이데아에서 행복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다라면 그게 성립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요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2번도 안 된다라는 거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3번 꼼꼼하게 잘 봅시다. C인데요. C는 에피크로스가 아리스토텔레스를 비판하는 거예요. 초월적인 조언보다 현실에서의 조언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 서로에게 비판을 하는 내용이 에피크로스가 초월적인 조언보다 현실에서의 조언을 추구해야 됩니다. 라고 비판한다면 만약에 초월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면 성립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현실주의자죠. 그러면 둘 다의 공통점을 정리하면 돼요. 뭐예요? 현실주의자예요. 근데 현실주의자로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은 역시 이성을 기반에 둔 실천적 지혜, 철학적 지혜라는 걸 기반에 둔 의지적 노력 이렇게 되는데 에피크로스는 쾌락이라는 현실적인 걸 얘기하죠. 그러면 에피크로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데아를 얘기했던 플라톤에 비하면 현실주의자는 맞아요. 똑같이. 근데 현실에서의 좋음을 추구해야지 왜 초월적인 좋음을 추구합니까? 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엄청 꼬아놨어요. 그래가지고 3번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요거 이해하셨어요? 이해 못하셨으면 정확하게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아마 시험 보고 나서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해설 강의를 보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 자, 4번. 쾌락은 지나침이나 모자람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악이다 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D는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에피크로스에게 비판하는 거예요. 이거 잘 보세요. 별표. 쾌락은 지나침이나 모자람과 이게 뭐예요? 중용입니다. 중용을 다른 말로 뭐하죠? 과불급이 아닌 상태, 즉 너무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은 상태를 중용이라고 하는데 관계없이 그 자체로 악이다라고 보느냐? 자, 대답해 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감정, 파토스라고 하죠. 쾌락 이런 거에 대해서 무조건 악이라고 봅니까? 아니요. 이거 수능 시험에도 나왔잖아요. 감정 자체는 악도 아니고 악덕도 아니고 그 다음에 덕도 아니다. 이거. 다시 한번. 감정 자체나 쾌락이라는 것은 덕도 아니고 악덕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쩔 때 덕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어쩔 때 덕? 그렇죠. 중용으로 가면 덕이에요. 악덕은 지나치거나 모자랄 때 악덕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쾌락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봐요? 쾌락이라는 것을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을 목석, 나무나 돌이다 이런 거고 지나치게 쾌락을 추구하면 방종인 거죠. 그거는 너무 무절제한 건 거죠. 그러면 중용은 뭐예요? 적당하게 쾌락을 추구한.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자, 비도덕적인 건 안 되지만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에피크로스를 비판하는,데 쾌락은 지나침이나 모자람과 관계없이 악입니다 라고 규정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어디에서 어디로 나가는 게 상관없이 어디에서 나가는 사람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거를 유심히 보면 돼요. 그러면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성립이 되는 문장이냐? 아니라는 거죠. 자, 요거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수능 특강 87페이지의 7번 문제를 보면 무절제와 목석에 대한 쾌락, 그래서 어떻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쾌락을 정의 내리고 있는가?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정말 많은 걸 복습할 수 있는 문제죠. 자, 5번. 개인 간의 정의가 필요한 것은 최고선인 쾌락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누가? 에피쿠로스가 플라톤을 비판할 때 개인 간의 정의가 필요한 것은 최고선인 쾌락을 얻기 위함이다. 정답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거죠. 자, 개인 간의 정의? 선생님, 에피쿠로스가 정의를 얘기하나요? 여러분, 저와 개념과 수능 특강을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에피쿠로스가 심지어는 플라톤도 계승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어떤 것이 쾌락인지를 아는 것, 용기는 그것을 추구할 줄 아는 것, 절제는 정말 절제해서 추구하는 것,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육체적인 쾌락은 추구하지 않는 것,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정의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자세,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갖고 와요. 정의에 대해서 언급해요. 누가? 에피쿠로스가. 근데 에피쿠로스가 플라톤에게 당신 거 내가 갖고 왔어. 나 쾌락주의자인데도 당신이 워낙에 유명해서 당신 책에 있는 거 나 열심히 공부해서 나 얘기해. 근데 이 모든 것이 뭘 향하고 있어요? 쾌락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면 플라톤에겐 쾌락이라는 건 뭐죠? 비이성적인 영역으로서 비도덕적인 행위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억제해야 되고 통제해야 됩니다. 누가? 마부가 두 필의 훌륭한 말을 컨트롤하듯이 욕망과 쾌락이라는 것은 잘 억제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에피쿠로스가 이렇게 비판할 수 있겠죠. 개인 간의 정의가 필요한 것은 최고선인 쾌락을 얻기 위함입니다. 당연히 쾌락이라는 게 중요해서 정의라는 것도 그 쾌락이라는 걸 밀고 나갈 수 있는 자세인 건 거죠. 이렇게 비판할 수 있겠죠. 으아, 이 문제 너무 고차원적이고 야, 이런 걸 이제 10월에 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한번 정리를 해보라 라는 느낌의 그런 문제라는 걸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수능 특강 받아 적으세요. 79페이지, 80페이지, 81페이지, 88페이지, 89페이지 복습. 79, 80, 81, 88, 89에 지금 제가 언급한 게 다 나와요. 그거를 복습을 제대로 해놓으시면 아마 정확하게 이 문제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 잘 복습해 주셨습니다. 자, 궁금한 거, 해결 안 된 거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자, 10번. 어떤 이는 덕에, 어떤 이는 쾌락에, 어떤 이는 자연을 따르는데 최고선이 있다고 하며 이들은 현세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해지고 싶어 한다. 근데 뒤를 보세요. 이것은 오만이다. 그래서 앞에를 다 비판한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들 다 비판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해요? 신국에서 이 신국론이라는 책의 저자겠죠.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뭘 강조하는 겁니까? 바로 신법.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힘을 통해서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중세의 사상가가 플라톤을 이어받았어요. 아우구스티누스도 플라톤을 이어받습니다. 플라톤이 얼마나 위대한 사상가예요. 그러고 보면.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도 이 지용절정이라는 거에다가 세 가지 및, 소, 사를 추가해서 칠주덕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자, 써볼까요? 및, 소, 사. 그 중에 최고는 사랑이니라. 믿음, 소망, 사랑, 이 교회 이름으로 다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 중요해요. 이거 제가 왜 적었을까요? 이게 지용 절정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최고가 사랑이니까. 그래서 풀려요. 잘 보세요. 1번. 보편적으로 이데아는 어디에도 있지 않음을 모르고 있다. 안 되죠. 이데아는 있어요. 이데아를 얘기했던 플라톤을 차용해서 태양을 선의 이데아, 최고의 좋음의 이데아라고 표현했고 그것이 신국, 저 신이 있는 곳. 이렇게 신국론을 통해서 중세의 세계관을 확고부동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데아는 있지요. 자, 2번. 용기, 절제, 최고의 덕인 사랑의 다른 형태임을 모르고 있다. 정답은 요거죠.
사랑이 제일 중요하고 및, 소, 사를 뭐라고 그래요? 종교적 덕. 그러면 지용, 절정은 뭐예요? 사람이 가진 덕. 이래. 위를 쭉 얘기한 다음에 아래의 신을 강조하는 거예요. 요것도 까다로우셨죠? 자, 3번. 참된 실제는 이성적 인식의 대상이 아님을 바르게 알고 있다. 참된 실제는 이성적 인식의 대상이 아님을 바르게 알고 있다는 것? 아니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참된 실제는 이성적 인식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할 수는 없겠죠. 잘 보세요. 이성적 인식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건 누구의 비판이에요? 참된 실제는 이성적 인식의 대상이 아닌 것은 뭐죠? 현상세계인 거예요. 현상계. 참된 실제는 이데아고요. 이성적 인식의 대상인 건 거죠. 그래서 플라톤을 비판한 문장으로 3번은 적당치 않는다. 4번. 세계가 완전한 세계와 불완전한 세계로 구분됨을 모르고 있다. 이건 둘 다 동의하는 건데 답이 될 수 없죠. 세계가 완전한 세계, 불완전한 세계로 나누어 놓은 게 바로 플라톤의 전통이고 그걸 받아서 아우구스티누스도 천국과 지옥 이런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완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4번을 가지고 비판할 수 없죠. 5번. 신국은 철인 통치가 실현된 이상국가임을 바르게 알고 있다. 이 철인 통치가 실현된 이상국가가 신국이다? 아니죠. 지금 철인 통치가 실현된 이상국가는 누가 보는 시각이에요? 플라톤이 보는 시각이죠. 그걸 바르게 알고 있다라고 5번으로 비판할 수는 없겠죠. 정답은 2번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9번과 10번은 와 이건 진짜 자세하게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이게 그런 거예요? 라고 계속 물어볼 법한 아주 어려운 문제였고요. 제가 총평에서도 강조한 것처럼 복습해 두어야 될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그중에 9번과 10번은 꼭 여러분들이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제가 9번과 10번에 처음부터 강조했던 것처럼 엄청나게 시간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음 문제들 좀 빠른 속도로 가보도록 할게요. 11번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의 입장이래요. 뒤를 보세요. 양지 이런 거에 너무 놀아나지 마시고 뒤를 보면은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경향성이래요. 기호까지 줘버렸잖아요. 정약용. 근데 정약용도 호락호락한 문제는 아닙니다. 사단은 마음이라 할 수 있지만 이치도 덕도 아니다. 사단은 마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써놔야 되는 게 있어요. 사단을 뭐라고 그래요? 단시설. 요거는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기호라는 것이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경향성인데 거기에 사단은 갖고 태어나요. 그런데 잘 보시면 사단은 마음이라서 단시설 그것이 이치도 덕도 아니다. 덕이라는 것은 이치인 거고요. 그 이치가 사덕인 건데요. 사덕이다라는 것은 형성되는 거죠. 어떻게 했을 때? 사단을 현실 생활에서 잘 실천하면 형성되는 거죠. 너무 좋은 문장. 이거 복습. 그런데 나머지가 왜 틀렸는지도 잘 봐야 됩니다. 2번. 사단은 사덕이 내재해 있음을 알게 해주는 실말이다 라고 했어요. 사단은 사덕이 내재해 있음을 알게 해주는 실말이 이건 맹자식의 표현이죠. 사단은요 갖고 태어나긴 하지만 그 사덕이 내재해 있다라고 알려주는 실마리가 아니고요. 사단은 시작점인 거고 그것을 현실 생활에 실천을 해서 형성되는 게 사덕인 거죠. 자, 이렇게 사단은 사덕이 내재해 있음을 알게 해주는 실마리다. 이거는 맹자의 단서설이라고 합니다. 이거 선생님이 수능 특강에서 엄청나게 강조했었죠? 틀렸어요. 이건 맹자의 시각이지 정약용의 시각은 아니다. 3번. 선행의 반복적 실천으로 자주직권을 형성해낸 되게 좋아 보이죠? 선행의 반복적 실천까지는 좋은데 자주직권은 형성되는 게 아니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죠? 악을 부끄러워하고 선을 좋아하는 경향성 기호를 갖고 태어나고 거기 안에 사단이라고 하는 시작점이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자주직권이라는 걸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걸 잘 실천하면 사덕이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직권은 갖고 태어나는 거지 형성하는 게 아닙니다. 자주직권이 뭔데요?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선택하고 실천하고 책임질 수 있는 권능을 자주직관이라고. 그거는 갖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승냥이나 기린과 다르다라는 거죠. 자, 4번. 인간이 선을 좋아하는 경향성은 사단을 생성하는 바탕이다라고 하는데요. 선을 좋아하는 경향성, 기호인데요. 사단을 생성합니까? 아니죠. 요것도 어려웠네요. 요거에 여러분들이 넘어가면 안 돼요. 함정에 빠지면. 사단을 생성하는 게 아니죠. 사단은 갖고 태어난다. 사덕을 형성하는 거고요. 사단은 실마리 이 단시 시작점으로서 갖고 태어나는 것. 자, 5번입니다. 수호의 마음 하니까 어렵잖아요. 수호지심, 시비지심 하면 뭐예요? 사단이죠. 의라는 사덕이잖아요. 이렇게 바꿔놓으면 쉬워지죠. 본성을 형성하는 시작이다. 사단은 사덕이라는 본성을 형성하는 시작이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거죠. 요것도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사덕이다라는 본성을 형성하는 본성은 형성하는 게 아니죠. 요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사단이라는 건 갖고 태어나고요. 그것을 인간이 생득적으로 갖고 태어난 기호라고 해서 본성이 기호다라고. 본성은 갖고 태어난 거죠. 그럼 말을 잘 보세요. 사단은 사덕이라는 본성을 형성한다는데 사덕이 뭘 꾸며줘요? 본성이잖아요. 본성, 사덕이라는 본성을 형성한다라고 하니까 안 되죠. 지금 본성은 뭐라고요? 기호라고요. 그러면 사덕은 뭐라고요? 형성되는 것인데 사단이라는 이것을 잘 시작점으로 해서 완성하면 형성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뭐가 틀렸다? 본성을 형성하는 것. 본성은 형성되는 게 아니죠. 야, 이게 또 호락호락하지 않네요. 그래서 호락 논쟁 이런 게 나왔겠지요. 11번도 선생님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러면 안 되고 잘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2번 가볼까요? 자본주의는 거대한 생산력을 지녔지만 자본주의의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뒤에 보면 사회주의는 자유와 민주주의 없이 실현될 수 없다. 민주사회주의. 그 다음에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모순에 대해서 프롤레타리아 나오고 있어요. 마르크스. 좀 간단하게 가도 되겠죠? 이 문제는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민주사회주의. 에드와르트 베른슈타인 같은 사상가. 요건 마르크스의 정통적인 사회주의 사상을 얘기합니다. 자, 기억. 간데요. 민주사회주의입니다. 일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는 허용될 수 있다. 당연하죠. 이런 것들을 인정했기 때문에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적인 요소들을 흡수합니다. 자, 자본주의는 노동자를 노동으로부터 소외시킨다라고 하는데요. 당연하죠. 이 문제 때문에 인간 소외론이 나왔고요. 자, 난데요. 마르크스입니다. 모든 계급의 연대 아니죠. 프롤레타리아가 노동자가 부르주아 자본가들을 어떻게 혁명을 통해서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무슨 연대를 해요? 틀렸죠? 리을입니다. 요거 좋습니다. 별표. 자본주의는 인간의 필요를 온전히 충족시키지 못한다라는 점에서 그 대척점에 있는 사회주의라는 끈으로 엮일 수는 있어요. 물론 가가 민주사회주의가 자본주의와 일정 부분의 민주적 요소들을 흡수하여 진정한 의미의 사회주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나선 거고요. 자, 1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배려윤리입니다. 어렵지 않죠? 나딩스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배려라는 것은 어디에서 만들어져요? 마음이죠. 상황 속에서, 상호 관계에서. 기억나시죠? 자, 우리는 조직화된 활동 속에서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존재입니다. 이야기하면 서사에는 맥락이 있고 맥락을 강조하는 사람 누굽니까? 맥킨타이어, 맥킨타이어 이렇게. 그래서 내 삶의 이야기 스토리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관계에서 만들어지고요. 거기에서 스토리들이 탄생되고 여러 가지 경험들에서 나오고 경험이라는 건 또 사회적인 여건과 전통, 역사, 문화에서 영향을 받고요. 1번, 갑은 완전한 배려는 배려받는 사람의 반응이 없이? 아니요. 배려받는 사람이 반응이 있어요. 피드백이 없으면 진정한 배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려를 받는 사람도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죠. 자, 2번. 배려의 원천은 인격을 존중하라는 보편적 도덕 법칙이 아니죠. 이게 왜 틀렸냐면
우리가 공부했던 현대 사상들은 전부 근대 사상에 대한 비판점에 서 있거든요. 근데 근대 사상의 가장 대표적인 게 칸트 같은 사람. 근데 칸트 같은 보편적 도덕 법칙이라는 걸 비판하면서 상황에 따른 배려도 중요하고, 배려심, 마음이죠. 그 다음에 맥락 속에서 상황을 읽어내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요. 3번, 개인의 자유는 최고의 선이며 공익은 사익의 총합이다. 공익이 사익의 총합이다 하면은 저는 떠오르는 게 벤담이 떠올라요. 왜냐하면 제레미 벤담은 개개인의 행복의 총합이 전체의 합이다. 전체의 행복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개인의 자유는 최고의 선이며 라고 표현을 하면 을은 누굽니까? 맥킨타이어죠. 공동체주의자잖아요. 이거는 자유주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4번 덕성의 함양보다는 도덕 원리, 이거는 근대적 관점이고요. 그걸 비판하면서 덕성의 함양을 강조했던 게 바로 덕의 상실이라는 책의 저자 누굽니까? 맥킨타이어. 맥킨타이어가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덕성의 함양을 강조했던 덕윤리의 대가, 누구를 강조하죠?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를 계승하지 못하는 현재의 문제를 덕의 상실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갑과 을은 도덕 판단은 구체적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고 보는 지점, 요것이 공통점이다. 그래서요, 둘의 공통점, 배려의 윤리와 공동체 윤리, 나딩스와 맥킨타이어 모두 상황에 따라서, 그 상호 관계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 정답은 5번. 자, 빠른 속도로 14번. 근대 한국 사상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어렵지는 않으니까 빠른 속도로 한번 가볼게요. 이 항로에 뭐가 나왔습니까? 네, 위정척사. 근데 단순하게 위정척사 약물을 모두, 그러니까 외부의 것, 특히나 서양의 것을 똑같이 뭐라고 보는 겁니까? 오랑캐와 같다. 그래서 위정척사라는 게 나오는데 단순하게 위정척사만 알아서 푸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보기가 더 중요합니다. 아래를 보세요. 악질이 가득 차 백성이 편할 날이 없어요. 서양은 싸우면 이기고 천하는 망해가는데 뒤에 보니까 한울림의 가르침을 받으면 누굽니까? 동학. 그런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순체제후의 동학 사상은요, 우리의 고유한 사상 하면은 경천 사상입니다. 하늘을 떠받드는 거요. 그래서 경천이라고 할 때 공경할 경자에 하늘 천자를 써놓고 요걸 한울림이라고. 기억나시죠? 거기에 이게 중요해요. 노란 펜. 간만에 한번 씁시다. 노란 펜. 유, 불, 도, 의 아주 좋은 것들을 유불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유불도의 좋은 지점들을 다 녹여냈죠. 그러면 빨간 펜 유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성, 경, 심 이런 거죠. 기억나요? 네. 이런 거 수능 특강에서 선생님이 열심히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면 성, 경, 이거는 성실할 성자, 경 하면 공경할 경자, 요 경자예요. 그래서 성과 경을 강조한 건 누구죠? 성리학이에요. 그래서 아주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외우셨던 경 하면은 이황 선생님, 성 하면은 이 선생님. 그러나 성과 경이라는 걸 다 강조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라는 지점은 있지만 이렇게, 그래서 성과 경을 얘기했던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위정척사도 성경에 대해서는 공통적일 것이다. 그래서 만들 문제일걸? 이게. 그래서 보기를 보니 그대로 나와 있네요. 자, 보세요. 고유사상과 유불도의 조화를 추구하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학은, 잘 보세요. 동학은 제가 그대로 써드릴게요. 고유사상과 유불도의 조화, 예스 되죠. 그런데 위정척사가 저게 됩니까? 위정척사가 안 되죠. 위정척사는 유불도의 조화를 깨한 게 아니라 유학, 그리고 그렇죠. 가장 중심이 되는 성리학 고유의 사상, 이렇게 됩니다. 자, 니은입니다.
서구 문물의 주체적 수용을 통해 국난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는 동도서기론. 그러면 이것은 둘 다 X라고 봐야 되겠죠. 자, 외세에 맞서서 그러니까 요거 골라야 되고 지금 뭐야 한 사람이 부정하는 거니까 요거 됐고 둘 다 X니까 골라야 되겠고 요거는 저거니까 동도서기. 자, 디귿 외세에 맞서 봉건적 신분 질서와 가치를 유지한. 그러면 외세에 맞서서 그러니까 위정척사 오케이 됩니다. 봉건적 신분 질서. 봉건적 신분 질서를 철폐하여서 평등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하니까 동학은 틀리겠죠. 그러면 요것도 골라야 되겠죠. 자, 리을입니다. 참된 도를 밝히고 성과 경을 닦아야 된다. 성과 경은 아까 제가 써놨듯이 둘 다의 공통점이어서 둘 다 예스니까 동그라미 동그라미니까 이건 답이 아니에요.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기억, 니은, 디귿보다 리을이 더 중요하죠. 왠지 아시겠어요? 수능 시험에 똑같이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리을과 같은 공통점을 물어볼 문제가 나올 것이다. 자, 기억하세요. 위정척사와 동학은 그 기반에 유라는 것이 있고요. 유는 유교를 얘기하기 때문에 성경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더라. 자, 15번 가봅시다. 자,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데 떡하니 또 15분에서 발목을 잡죠, 여러분들을. 자, 보세요. 근대 서양 사상가입니다. 행위의 도덕성은 행위의 결과에 대한 애정이 결정되지 않고 뭐예요?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이에요. 누구죠? 칸트. 자, 행위의 도덕성은 행위의 동기와 무관합니다. 의무감이 아닌 다른 동기에서 나온 결과여야 돼요. 결과 중에 대표적인 게 뭘까요? 쾌락, 행복, 최대 다수의 최대, 쾌락과 행복, 공리주의 같은 게 되겠죠. 자, 이것은 구체적으로 질 차원도라고 하니까 밀 이렇게 되죠.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그러면 칸트와 밀을 비교하는 문제인데요. 어우, 좋아요. 이 문제에 선생님이 수능 특강에서도 무지 강조했었던 문제인데 수능 특강 잘 보세요. 120페이지, 121페이지, 116페이지. 자, 복습. 116, 120, 121. 여기에 그대로 요게 활용되었습니다. 보세요. 사회의 이익을 증진하는 사익 희생은 인정된다라고 했는데요. 사익의 이익을 증진하는 사익 희생은 인정된다라는 것을 A 영역에 넣을 수 있나요? A는 칸트인데요. 사회의 이익을 증진하는 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 희생양 같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존 스튜어트 밀 자체도 희생양이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니까 안 된다라고 비판하고요. 이것 자체를 또 칸트가 동의하느냐? 말도 안 되죠. 예를 들면 쉽게 바꾸면 이거예요. 한 개인이 인간의 존엄성이 있잖아요. 그런 인간을 야, 너 희생양이 돼서 공익을 추구하게 너는 좀 희생을 해. 이게 안 되죠. 모든 사람은 다 인격의 주체니까요. 그래서 A에다가 넣을 수는 없어요. 자, 니은을 봅시다. B의 공통점인데요. 도덕적 삶과 행복한 삶은 서로 양립할 수 있는가? 맞아요. 왜 그러냐면 도덕적인 삶과 행복한 삶에 대해서 우선 밀과 같은 공리주의자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는 것이 도덕이다. 되죠?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능 특강을 풀어드리면서 특히나 120페이지와 121페이지에 있는 문제에서 순서도형 문제 기억나시죠? 다시 찾아보세요. 복습이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제가 뭐라고 강조했어요? 칸트 또한 도덕적인 삶과 행복한 삶을 별개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도덕적으로 살아. 행복해지지 않을 수도 있어. 불행을 자초할 수도 있어. 그런데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아니에요. 그럼 원리가 뭐예요? 도덕적으로 살면 행복은 따라온다라는 거죠. 자, 의무가 문제일 때 행복을 앞세우면 안 되는 거지만 의무를 잘 따라가면서 살다 보면 행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도덕적인 삶과 행복한 삶은 양립 가능합니다. 이거 문제 풀어드렸죠.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양립 불가능하다 이러면 틀려요. 칸트가 죽을 때 뭐라 그러는지 죽었는지 아세요? As is good 이러면서 죽었어요. 독일어로. 아, 좋았어. 나 행복했어 이러면서 죽었어. 아니 뭐 도덕적인 삶만 추구하고 불행을 자초하면서 살라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 인간이 따라야 할 보편타당한 도덕 원리가 존재합니다. 요것도 좋은 문장. 왜냐?
인간이 따라야 될 보편타당한 도덕 원리 하니까 칸트는 되는데 이게 미일 같은 공리주의자가 되나? 라고 생각하는데 되죠. 왜? 보편타당한 도덕 원리가 있죠. 뭐예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게 원리예요. 그게 어디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거죠. 도덕율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칙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 공통점이. 요것도 문제 풀어드렸어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이거 너무나 강조했기 때문에. 자, 리을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의 경향성이 당연하지요. 그게 뭐예요? 감정과 경향성, 쾌락 이런 것들이죠. 도덕의 기반이다.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빠른 속도로 마무리를 줘보도록 합시다. 16번 문제. 자, 인간은 모든 실체와 공통으로 갖는 본성에 일치하는 성향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수능 특강 92페이지 보면 자세히 나오고요. 여기에서 실정법이 나왔다면 여기에서는 자연법이 나오고 마지막엔 신법, 다른 말로 영원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표현들이 다 아퀴나스가 강조하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법, 바로 신법, 영원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을을 볼까요? 인간의 본성은 분쟁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예요? 벨룸, 옴니움, 컴트라, 옴네스.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홉스. 그러면 아퀴나스, 홉스. 문제를 풀어보죠. 1번, 갑은 자연법이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발견될 수 없다라고 보느냐? 아니죠. 완전 틀렸죠. 인간의 이성이 근거가 되는 것이 자연법인데요. 자, 자연적 성향은 도덕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까? 아니요. 자연적 성향, 자연법이라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을입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어떤 행위도 불이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이거 되게 어려우셨죠? 잘 보세요. 불이하다라는 거의 반대가 뭐예요? 부정의한 거예요. 정의롭다죠. 그러면 이렇게 되죠. 정의롭다, 부정의하다. 불이하다, 정의롭다의 기준이 자연 상태에서 없다. 당연하죠. 왜? 법이 없는데. 그러니까 자연 상태는 법이 없는 악의 소굴이에요. 그래서 자연 상태를 홉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늑대들의 소굴이잖아요. 호모 루푸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거 맞는 문제예요. 요거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리바이어던에서 자연 상태에서는 정의도 부정의도 없다. 그냥 전쟁 상태다. 상호 명예욕과 막 투쟁 이런 심리만 두 개의 기둥이 불기둥으로 막 싸우고 있다. 이런 표현. 자, 4번. 을은 모든 자연권은 어떤 경우에도 양도될 수 없다라고 한다. 자, 자연권은 양도될 수 있지요. 언제? 안전을 위해서. 누구에게? 레바이어던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절대 군주나 국가체 그리고 커먼웰스에 줄 수 있죠. 자, 갑과 을은 자연법은 다른 모든 법의 근거이자 대전제로 본다라고 하는데요. 모든 법의 근거라고 보는 건 아퀴나스에게는 신법, 영원법 이렇게 되니까. 자, 이 문제도 호락호락하지 않았는데요. 92페이지 수능 특강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7번. 신은 만물의 본질과라고 해. 내재적 원인이다. 요거 다 외우셨어야 되죠? 누구야? 스피노자. 신 앞에 홀로 선 인간 키에르케고르. 좋은 문제죠? 왜냐? 스피노자가 정의 내리는 신과 키에르케고르가 정의 내리는 신은 다르니까요. 그러면 그러면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다. 스피노자. 신과 합일하여 자연의 필연성을 초월하라. 초월 안 돼요. 초월신이 아니라 내재신. 그러면 자연의 원리를 따라야 되죠. 그게 신을 따르는 거예요. 자, 2번. 지성을 개발하고, 선생님 지성을 개발하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요. 지성적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자, 만물의 인과관계를 이해하라. 그게 뭐예요? 우주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는 거죠. 요게 정답이네. 좋은 문장. 자, 이성적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3번. 신을 이성적으로 인식하여 주관적 진리를 극복해야 된다. 여기 잘 보시면은 주관적 진리라는 것이 키에르케고르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주관적 진리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관적 진리가 주체성이고 그것이 진리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인식하지도 않아요. 이성을 비판한 겁니다. 자, 4번입니다. 신보다 자기 자신의 의지할 것을 주체적으로 결단하라. 자기 자신의 의지예요? 아니, 신의 의지예요. 신 앞에 선 단독자죠. 자, 5번 갑과 을, 요건 내재신을 얘기했기 때문에 유한성을 깨닫고 인격신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모든 문제가 정말 꾹꾹 눌러서 지식들을 다 물어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복습을 하라라는 의미의 수능시험 전초전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심을 몰라 벗네. 그래서 두 개의 문은 성인에 가까운 것인데 뭐예요? 뒤를 보니까 일심을 깨달아 지혜와 능력을 발휘하면 부처이다. 돈오와 점수 줘버렸죠? 진을. 일심과 두 개의 문, 이거 열심히 제가 진여문, 생렬문 누구예요? 원효. 그런데요, 요것도 제가 적어왔지요. 여러분 꼭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수능 특강 49페이지 06번에 제가 해설 강의를 어떻게 드렸는지 다시 한번 49페이지 6번 06번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거기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53페이지의 7번과 8번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시면 정, 해, 쌍, 수 이러니까 정과 해라고 하면은 진울만 되지 이렇게 외우시는데요. 자, 잘 보시면 삼학이라는 게 있었죠. 제가 문제풀이하면서 강조해드렸습니다. 개, 정, 해라고 합니다. 개는 계율이고요. 정은 선정이고요. 해는 지혜, 즉 반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다 닦아라라는 것은 불자들에겐, 불교 이론가들에겐 다 공통적이다. 그러면 원효든 이 49페이지와 53페이지 7, 8번에 나왔던 의천이든 그 문제는 의천이었어요. 진울과 공통적인 거예요. 자, 1번 자신의 내면에 있는 참된 성품 불성이라고 하는데요. 직관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인데 요거는 당연히 맞는 문장. 근데 직관하는 거 당연하죠. 플러스 뭐 하나 생략돼 있죠. 열심히 점수 닦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이게 틀렸다고는 할 수 없죠. 자, 2번 습기는 도노 이전과 이후에 모두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습기라는 것은 무식함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깨달은 다음에 전에도 있을 수 있고요. 깨달은 다음에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습기를 제거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점수라고 그래요. 도노 점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들여보세요. 그래서 깨달았어도요. 깨달기 전에도 무식함이 있고요. 무명이라고 하죠. 깨닫고 나서도 무명이 있기 때문에 점수 계속 노력해라. 진울 맞습니다. 자, 3번. 일심은 일체의 이원적 대립을 초월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절대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끈을 절자를 써서.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일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간다. 일심화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일심이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진여문과 생멸문을 하나의 마음으로. 4번 각 종파의 특수성을 없애고 높은 차원에 안 돼. 다 인정하면서 높은 차원에서 아우르는 거예요. 특수성을 없애면 안 돼요. 다 인정하면서 그게 원래 뜻의 화쟁입니다. 자, 5번 요거 중요해요. 지금 제가 써놨던 거. 선생님 이게 왜 맞아요? 공통점으로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일부러 시간 아끼려고. 수행함에 있어 정과 해를 중시해야 된다는 건 다 될 수 있다. 개정해라는 삼학은 원효, 의천 모든 불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삼학의 원리이기 때문에. 자, 지금 갑이 을을 비판하는 내용인데 지금 19번도 아주 호락호락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2예요. 이통기국이니까요. 근데 주제하고 사단과 칠정도 나누고 이기 이원론 이황이잖아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이가 이황에게 비판하는 거예요. 기억. 측은의 마음은 기가 바라고 이가 탄 정임을 간과한다라고 볼 수 있느냐? 당연히 맞죠. 왜냐? 측은의 마음은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사단이라는 건 기가 바란 것이고 이가 탄 정이다. 그러면은 이황은 그렇죠. 사단은 이가 바라고 기가 따른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모두 다 기가 바란 것인데 어떻게 사단을 이가 바랬다라고 하십니까, 스승님? 이렇게 비판하는 문장 기억 맞습니다. 기쁨이나 슬픔에도 이 기쁨이나 슬픔 하니까 이제 수능 시험에 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어려우실 수 있으나 기쁨과 슬픔이 뭐예요? 희노, 애구, 애오욕, 칠정이죠. 칠정에도 선이 존재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칠정에도 선이 존재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라는 것으로 일단은 이는 칠정에도 선이 선일변이라고 해서요. 사단, 좋은 것만 뽑아내면 이라는 건 거죠. 근데 이황을 보더라도 칠정을 가선, 가악,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니까 그거를 간과했군요 라고 비판할 수는 없겠습니다. 가선, 가악. 기지를 바로 잡아야 본연의 성이 순선하게 됨을 간과하고 있다. 잘 보세요. 이거 너무나 어려우셨죠? 별표입니다. 기지를 바로 잡아야까지는 좋아요. 이게 뭡니까? 교기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선생님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노란 펜. 본연의 성이 순선하게 된데 본연의 성이 기지를 바로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갑 자체, 즉 이 선생님이 동의하지 않아요. 자, 요것도 복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수능 특강 교재에 보면 정확하게 이게 그대로 나오는 문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질 변화론의 핵심은 뭐냐면 청탁 수박의 차이가 기질에 있는데 이렇게 나오죠. 참으로 노력하여 더럽혀진 것을 제거하고 그 본성을 회복한다면 조금도 보탤 것이 없이 만 가지가 선이 온전히 갖추어진다. 온전히 갖추어진다라는 거지 순선하게 만들어진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트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고 해석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표현이죠. 교기질이 본연의 성이 순선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질의 병폐를 바로 잡는 것이 원래 순선했던 본성을 잘 유지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이 핵심이죠. 자, 리을을 보세요. 이는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까닭이다. 당연하죠. 이가 바라는 까닭이라는 것으로 비판을 해야지. 이가 어떻게 바랬습니까? 라고 이 선생님이 비판할 수 있겠죠. 정답은 기역과 리을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국가는 가족이나 마을과 같은 결사체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아주 국가가 중요하다. 인간 본성, 그리고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국가관입니다. 그런데 아래를 봤더니 발명품이래요. 만들었대요. 정부로부터 얻은 이익 때문에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이라는 것 때문에 혜택을 얘기하는데요. 정부에 대해 저항하는 것에 반감을 느낀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핵심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서 휴미 얘기하는 우리가 국가를 만드는 것은 혜택을 주니까. 그러면 기억입니다. 정치적 의무의 유일한 근거는 공공재의 혜택을 이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오히려 휴미죠. 정치적 의무의 유일한 근거가 인간의 본성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자, 니은입니다. 국가는 최고선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다. 당연하죠. 자, 디귿입니다. 정치적 의무는 시민의 동의가 없어도 발생할 수 있죠. 왜요? 발생할 수 있어요. 왜요? 혜택을 줄 때, 이익일 때 이거. 여기에 시민의 동의라는 건 동의론, 로크, 사회계약설론자들이 해당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리을은 어디가 틀렸냐? 틀린 거거든요. 정답은 3번인 거니까. 갑과 을, 국가는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인위적인 산물. 이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동의하지 않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실제한다라는 거예요. 국가 실제론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사회계약설론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사회 명목론 같은 것이어서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라는 관점이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다라는 건 근대 시대 이후에 사회계약설 같은 데서 자유를 강조할 때 나오는 표현이어서 갑이 동의될 수가 없겠죠. 자, 이제 마칠 건데요.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수능 특강 제가 짚어드린 거 이런 것들을 꼭 좀 확인을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것들이 수능 시험에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오랜 시간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했던 것들 궁금한 거 있으면 다시 한번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